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제재 물품 환적 행위에 관한 해상거래주의보도 갱신 발령하는 등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열발전소에 의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민 수도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남 창원과 통영 등 PK 지역 2곳에서 치르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서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원 20억 명 이상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최고 6억 명 이상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일반 문자 형태로 보관해 페이스북 직원 2만여 명에게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고 주말에도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에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대북 제재인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고요? 네, 미 재무부가 중국 다롄에 소재한 해운회사 2곳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고 또 다른 해운사인 랴오닝 단싱은 유럽에 주재한 북한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제재 물품을 선박간에 옮겨 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 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13개월 만에 갱신해 발령했습니다. 불법적인 석유류 환적과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선박 67척을 무더기로 요주의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발령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싱가포르 기업과 개인을, 12월에는 최룡해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추가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한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역할을 촉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은 올해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는 열쇠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관행에서 뭔가 하려고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강경한 대중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핵 문제에서의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실의 한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우며 비핵화 협상에서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조야가 북한의 경제적 열쇠를 진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선택지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미국 요구하는 빅딜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소식통은 김창선 부장이 지난 19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김 부장 일행이 탄 것으로 보이는 북한 대사관 차량이 현지 시각 21일 모스크바 시내 크렘린궁 행정실을 방문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격인 김 부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파문이 불거진 뒤 첫 연예인 구속인데 앞으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정준영 씨가 포승줄을 맨 채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출석 때와 달리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으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정준영 씨의 변호인도 정 씨의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꾸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FT 아일랜드의 리더였던 최종훈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실제 돈이 건네지진 않았지만 뇌물을 건네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돈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덮으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경찰관의 거부로 실제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인물은 강남 일대 유흥업계 큰손인 강모 씨입니다.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 수사 초기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바지 사장들로부터 강 씨가 실소유주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162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강 씨 소유의 다른 업소들의 탈세 정황이나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처럼 관련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최종훈 씨는 소속사에서 방출됐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지금까지 최종훈의 주장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전달해왔지만 거듭된 입장 번복으로 더는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최종훈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조사 시한이 연장되긴 했지만 강제 수사가 어려워서 한계가 많습니다. 조만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일부에 대해서 재수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독립적인 수사가 관건입니다. 신주영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일부에 대해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달 정도 남았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강제 수사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뇌물이나 특수강간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문제는 수사 주체와 방법입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중간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아예 별도로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공직을 떠난 지금 현직 검사의 중대범죄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검사에게는 사건을 맡기기 어렵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검사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두 차례 소환하는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장 측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창문으로 비친 병원 내부에서 의료진은 물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프로포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겁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병원 간호조무사의 말을 빌려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이상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을 더 주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며 병원 측이 관련 진료,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사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사장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입장문을 통해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사실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도 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진행 상황을 보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수면 마취에 사용됩니다. 깨어날 때 짧은 시간에도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약물 중독과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2011년 마약류로 분류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진료 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 대장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낸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운전자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터널 바깥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터널 안쪽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앞서가던 25톤 대형 트럭을 추돌한 승용차에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고차는 휴지처럼 구겨져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당진 영동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신영터널까지 2km 구간이 1시간여 동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갓길에 서 있던 11톤 트럭을 5톤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다리가 핸들과 좌석 사이에 끼어 있던 5톤 트럭 운전자를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1톤 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체 곳곳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기관장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화재 선박은 선체 수리를 위해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참 사람이 붐비는 먹자골목 곳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된 곳이 상가와 사무실 등 190여 곳에 이릅니다.
한국전력 현장팀이 출동했지만 거의 4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공중에서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연결해주는 고리 하나가 파손돼 전기가 끊겼던 겁니다. 한전은 강풍을 파손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3도, 대관령은 영하 5.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9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철원의 기온이 영하 3.3도, 파주 영하 3도, 대전 0.9도 등 어제보다 6도에서 12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전국에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날리겠고요. 일요일까지 꽃샘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재라는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도 빠르게 늘고 있어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끊겼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에 시뻘겋게 녹슨 자재만 수북합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포항시는 이곳을 영구 폐쇄하고 지진 계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배상과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때문에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인구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월 15일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포항 시민 51만 명 모두가 참여한다면 많게는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900만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그 재산상 가액 하락분을 중심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발표를 놓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업을 추진했던 보수 정권으로 화살을 돌렸고 한국당은 지난 정권에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맞섰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포항 지역의 지열 발전을 시작한 게 칼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제대로 된 환경조사도 없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부어 사업에 나섰다며 선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포항 지진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당시 권력 실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에 무리하게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남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날선 공격을 벌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안전과 복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책임 전가기 급급합니다. 이런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항 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 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면서 지진 책임을 둘러싼 논란 역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겨우 2석을 놓고 치르는 미니선거지만 여야 모두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격전지 창원 성산에서 출정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힘있는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출신의 도지사와 지자체장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회를 거쳐서 종합행정을 해왔던 자치행정의 경력자입니다. 저 구민에게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당당히 성산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까지 모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인사부터 시작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 1번지이자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국당과의 일전이 예상되는데 이정미 대표는 연일 황교안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곳 창원 시민들을 모독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통영 고성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접전이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2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지만 내년 총선을 내다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앞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안건을 넘겼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자문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했던 5.18 유공자가 위원장이란 이유 때문인데 민주당은 징계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국회를 찾아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당초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연장자를 위촉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는 게 단초가 됐습니다.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민주당 뜻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원수나 채워줘라 뭐 이런 취지거든요. 저희들은 참 이런 비민주적이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회의에는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또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됐다며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5.18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특위 일정 전체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윤리특위의 망원 3인방에 대한 징계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5.18 유공자라고 해서 제척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 문제가 된다면 5.18 망원 심사에만 빠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위원을 빼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반쪽짜리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문위원회는 전원 참석, 전원 합의 그런 전통을 고수해온 알고 있거든요. 5.18 망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발을 떼나 싶었지만 한국당 자문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시작 단계부터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열심히 한 거를 제가 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줄이는 일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5만 원 줘야 돼요, 편의점 알바한테.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쪼개기라는 거예요. 245만 원 줄 수 있는 9인 이하 기업이 적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10% 근로자,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요 9인 이하에 일하는 그런 43.4%의 근로자를 보고 최저임금을 하세요. 의원님, 아까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정부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8일 우리 공군의 중단거리 유도미사일 천궁 유도탄이 잘못 발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공군 정비사들의 과실이 원인이었는데 실수로 15억 원을 공중에서 날렸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상공에 잘못 발사된 천궁 유도탄. 민관군 합동 조사 결과 정비사들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시험용 케이블로 바꿔 끼고 점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빼먹고 발사 버튼을 누른 겁니다. 천궁 유도탄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정상 발사됐을 때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3.5초 만에 공중 폭발했고, 로켓이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칭 방식이라 발사대 주변에 있던 정비사 2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춘천 지역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궁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번 오발 사고의 원인이 무기체계 결함은 아닌 걸로 판명된 만큼 공군은 천궁 유도탄을 정상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교류도 잠시 숨고르기 국면입니다.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면서도 우선은 북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과 산림 협력 등 지난 한 해 남북 협력 사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남북 정상이 약속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과 제재 면제 절차를 논의하는 등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동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교류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북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복귀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좀 신중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북측에서는 일단 북측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것을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지금도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 차례씩 접촉하는 등 연락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어 남북 관계는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데요. 국방부는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를 앞둔 어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북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수호의 날이 천안함을 포함해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제재물품 환적 행위에 관한 해상거래주의보도 갱신 발령하는 등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남 창원과 통영 등 PK 지역 두 곳에서 치르는 4.3 보궐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고 주말에도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에 대한 폭로까지 나오면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입니다.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KT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류 전형 합격 명단에 김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물품을 압수하셨나요?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KT 전 임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 구속됐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KT에 근무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법무팀에 배치돼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검사장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또 2015년 홍문종 의원이 KT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직 보좌관들과 지인 등 4명이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폭로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영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든 간에 그 필요했던 부분에서 홍문종 의원 측에다가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갖고 지금. 당사자들은 비리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연관된 사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채용 비리는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KT의 채용 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공모에 붙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에서 낙찰됐습니다.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누가 샀는지 관심입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집이 공매에 붙여진 건 지난달 11일.
최초 감정가는 무려 10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됐고 그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 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6번째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 원에서 시작했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 1명이 낙찰받게 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 집행을 시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당시 사형으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 사건 희생자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 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며 원심 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일을 하는데 반 전 총장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반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권이 초당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반 전 총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 에너지, 자동차 산업,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와 사회 집단 사이에서 이해가 다양하게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한마음으로 초당적, 과학적, 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회원 22억 명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다시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회원의 비밀번호가 노출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 블로그 크랩스 온시큐리티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페이스북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번이 암호화되지 않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일반 문자 형식으로 보관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비밀번호들이 페이스북 직원 2만여 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밀번호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런 문제점이 지난 1월에 감지됐다며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인터넷망이 잘 확충되지 않은 지역에서 쓰이는 페이스북 라이트 버전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부실하게 관리됐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원 개인정보를 허술히 관리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정치 컨설팅 업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 법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부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 동포 A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의 E씨 부모 아파트에서 구속된 피의자 34살 김모 씨와 함께 E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밤 11시 50분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에 걸친 복원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 작업이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진행되면서 원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원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 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입니다. 해체부터 복원까지 20년이나 걸렸고 22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문화재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석탑의 본래 모습을 찾는 복원의 책임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맡았습니다. 추정에 의한 복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옛날 모습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복원이 마무리된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축석 방식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복원 과정에서 여러 번 계획이 바뀌었고 그만큼 작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뀐 결과 석탑은 2층까지는 새로 가공된 석재를, 3층부터는 원래 탑에 있던 석재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돌 쌓는 방식을 바꾸면서도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설계도서 없이 그날 필요한 석재를 현장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석재 사이에 빈틈을 메우는 충전재를 황토를 배합한 무기 바인더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증은 없었습니다. 자칫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륵사지 석탑의 구조 안정성을 먼저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구조적 안정성과 역사적 가치 보존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1, 2층은 설계와 같이 새로운 석재를 사용했지만 2016년 과도한 신석재 사용과 기존 석재의 가치 보존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3층부터는 기존 석재를 재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 초기에 사용한 실리카늄 배합 충전재가 시멘트와 유사하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을 줄였고 성분과 색상이 흙과 유사하고 안정적인 황토 배합 충전재를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리스본 조약 50조 철회와 EU 잔류 청원 서명자는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00만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회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론 개최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가 시행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이번 주 초 청정폭우 홍수 방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빗물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NJ닷컴은 지붕과 주차장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면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지 면적이 큰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 시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프로야구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해 우승팀 SK와 두산, 키움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뀐 공인구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충실한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로 준비를 마친 프로야구가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올해로 38번째 시즌 팀당 144경기 대장 등으로 11월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프리미어 12 준비를 위해 3월에 개막 일정이 잡혔습니다. 역대 최다 878만 관중이 목표인 올 시즌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챔피언 SK와 정규리그 우승팀 두산, 그리고 젊은 패기에 안정감까지 갖춘 키움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SK는 에이스 김광현 등 막강 투수진과 홈런 공장 타선 등 공수 조화가 가장 돋보입니다. 올 시즌에도 작년 시즌 때 같이 잘 해가지고 저희 팀이 더 좋은 성적으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득점을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지난해 아쉽게 정상을 내준 뒤 양의지가 팀을 떠났지만 탄탄한 야수층을 갖춘 두산도 손색 없는 우승 후보입니다. 13년 만에 양상문 감독이 돌아온 롯데, 역시 사령탑이 바뀐 KT, NC 등 나머지 7개 팀은 중위권 혼전이 예상됩니다. 10년 동안 한 팀에서 개막전을 치르다가 다른 팀으로 왔는데 약간 어릴 때 신인 때 그때 처음 경기 나간 것처럼 또 설레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팀 전력의 40% 수준으로 평가되는 외국인 선수들이 무려 11명이나 교체된 만큼 이들의 활약도 순위 경쟁의 열세입니다. 이 밖에 반발 계수를 낮춰 타구의 비거리를 줄인 새 공인구가 기존의 타구 투자 현상을 완화할지와 함께 경보 발령이 없어도 기준치를 넘으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미세먼지 변수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팀 KB가 용인홈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삼성생명을 97대 75로 크게 누르고 먼저 1승을 올렸습니다. 전반을 52대 42, 10점 차로 앞선 KB는 3쿼터 한때 넉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골밑과 외곽에서 잇따라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차를 벌렸고 22점 차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피드와 높이 모두에서 앞선 KB는 센터 박지수와 손튼이 나란히 26점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2006년 여름리그 우승 이후 1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삼성생명은 하킨스가 26점, 김한별이 12점으로 분전했지만 4쿼터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우승팀 흥국생명이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누르고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흥국생명은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선 4세트 한때 16대 21로 뒤져 풀세트 승부가 예상됐지만 해결사 이재영의 연속 득점으로 26대 24로 승부를 뒤집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보다 많게는 12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5.4도, 서울이 영하 0.7도, 남부 지역도 봉화가 영하 2도, 장수 영하 0.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주말 오후에는 추위 속에 곳곳에 비나 눈도 한 차례 오겠고요. 밤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겠고요.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6도에서 12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0.7도, 춘천이 영하 1.5도, 대구 3.9도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에 그치겠고요. 대전과 전주, 광주 10도,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